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력,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을 말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우리 영화 리메이크 작품이 인기랍니다. 사드 보복 이후 2016년 암살을 끝으로 중국 영화관에서 우리 영화가 사라졌는데 리메이크 판권 수출은 꾸준합니다. 황정민, 한혜진 주연의 2014년작 남자가 사랑할 때 리메이크 작품이 최근 중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박보영과 김영광 주연의 너의 결혼식 리메이크작도 지난 봄에 상영관을 휩쓸었죠. 완성품을 사가지는 못해도 K 콘텐츠의 저력 있는 서사까지 외면하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성장, 미중의 갈등 속에서 작년 대중 경상흑자는 12년 사이 가장 크게 줄었는데요. 이렇게 가장 크지만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상품 시장 지키는 일 만만치 않지만 적어도 문화로 여는 시장은 겨뤄볼만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타박한다고 BTS 팬이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요. 6월 25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맞게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비정규직 남녀의 임금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고요. 어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경제발전소 스페셜 90년대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MZ세대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정작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K를 생각한다. 저자 진짜 90년대생인 임명묵 작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오늘은 K-팝 시장에 부는 메타버스 열풍 얘기 나눠볼게요. 그럼 증시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다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일종의 좀 전동 안마의 의자에 앉아서 피로를 풀었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전동 안마 의자요. 네,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일단은 주간 실업 지표나 내구재 주문 등 일부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뉴욕 연은 총재를 포함해서 일부 위원들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 또 미 정치권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그동안 관련 사안들로 시장 참여들이 쌓여 있었던 피로감을 좀 해소시키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3대 증시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틸리티를 제외한 금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대부분 업종이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안마의자에서 쉬어간 하루였다. 자,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에는 미국 정부하고 의회가 인프라 투자 합의를 거뒀다. 공화당하고 이게 1조 달러 규모잖아요. 네네네. 요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몰랐던 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주가가 여기에 이렇게 반색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1조 달러로 지금 합의가 되었는데 이거 금액도 초반에 발표했던 2.2조 달러에 비해서 절반 이상 급감한 규모이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상 작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일종의 재료이지만 그동안 저희 4월, 5월, 6월 이 3개월 정도 지켜보시면은 정치권에서 계속 이거를 둘러싸고 합의를 못하면서 일종의 소음,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거 가지고도 많이 피로감과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그러한 피로감을 해소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법인세와 같이 이제 증세를 수반하지 않는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일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 시장은 약간 무덤덤한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나와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라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연은 총재나 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 기존의 중도파 혹은 비둘기파 위원들이 태세 전환 없이 완화적인 입장을 강조했다는 점이 시장에서도 좀 좋게 봤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미국 증시 훈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장중에 3,300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3,300선을 저희가 숫자를 봤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오면서 3,297선, 그래서 플러스 0.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업종이나 그 종목으로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그동안 폭등했던 거에 대한 좀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삼성 SDI, 기아, 포스코 이러한 반도체 혹은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테마단에서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가덕도 신공항 테마, 또 이재명 테마주, 또 주택 공급 대책 테마 관련주들이 지금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지금 좋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정치 테마주는 원래 그 정치의 계절에 항상 뜨는 종목들이지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발끝 하나만 걸쳐 있어도 다 테마주로 엮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0902님, 오늘 출첵 1등 도전합니다 하셨는데 미션 성공하셨어요. 오늘은 살짝 시간이 되네요. 9시에 맞춰서 보내면 되려나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모두 함께 발전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번 안 불러드렸다고 삐치셨던 그분 맞죠?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8319님, 연미형, 저 동생 친구 아니고요. 출근길에 발전소 돌리게 하는 팬입니다. 그렇군요. 반가워요. 오늘도 오셨네요. 자,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급식 물량을 사실상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몰아줬다. 이런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이 공정위의 부당지원 사건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게 됐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이 남성 일자리보다 코로나 타격을 더 크게 받았다는 소식도 있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정위가 삼성그룹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 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가 삼성그룹이 이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 웰스토리라는 자회사에 몰아줬다라고 해서 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이렇게 합쳐서 4개사에 2,349억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지원 사건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고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회사들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다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뭐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하고 뭐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 15% 추가 지급하고 이런 웰스토리에 좀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하기로 한 이 결정을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삼성그룹이 삼성 웰스토리라고 하는 사내급식하는 업체 일감을 몰아줬다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 그러니까 공정위가 볼 때 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이유는 이 삼성 웰스토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이 총수일가로 결국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 자회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이 지분 구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삼성 웰스토리 지분을 삼성물산이 100%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31%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한 17.5%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한 다음에 삼성물산이 처음 공시한 거에 따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5%가 삼성 웰스토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웰스토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삼성물산에 배당을 하고, 또 삼성물산은 다시 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면 결국 많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됐다라고 본 게 이제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네, 물산 이익의 75%가 웰스토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일단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삼성그룹도 나름대로 반론이 있겠네요. 네, 이 삼성그룹 반응의 핵심은 직원들의 좋은 밥을, 양질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웰스토리와 이런 식의 계약을 한 거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이 공정위 결정 직후에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임직원 복리 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서 유감이다.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영업이익의 75%가량이 웰스토리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도 이 3분기 때 잠깐 삼성물산이 돈을 못 벌 때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이 일감 몰아주기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정위가 지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 삼성에서 웰스토리의 일감을 이렇게 주면서 이전에는 마진율이 22%로 더 높았는데 오히려 떨어진 거다.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라고 삼성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언급한 만큼 앞으로 이런 내용을 두고 양측이 좀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사건 두고 삼성그룹 안에서도 전자와 웰스토리 담당자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성별 임금 격차가 커졌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이 코로나19 전후로 비정규직 일자리 실태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들고, 이 성별 임금 격차도 더 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수치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409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5천 명 준 거거든요. 네,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 일자리는 같은 기간에 같은 시기에 333만 명으로 2만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줄어든 거죠,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일자리가. 네. 그리고 임금 격차는 더 커져서요.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비정규직 여성 시급을 봤더니 남성의 80%에 불과했는데,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한 3.5%포인트 정도 더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 항상 보면 그 약한 고리부터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자체도 문제지만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도 걱정거리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유를 살펴보면 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성별에 따라서 조금 직종이 달라지는 업종분리 현상이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 시장에는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물량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반면에 학습지 교사, 가사 서비스 같은 여성 취업자가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전반이 타격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이 타격이 제일 컸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죠. 네, 그렇군요.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요거 예고했다가 우리 계속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정부 지원책이 있습니까? 네,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그리고 49인 미만 기업에도 이제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뿌리 산업 기업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좀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52시간 제도 확대하면서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 지원, 또 만약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그리고 고용까지 유지하면 인당 최대 월 12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하겠다. 그리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곳들, 공장들은
지방기업, 공장들과 지방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인력난이 좀 심하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이 지원책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코논최님, 매일 듣지만 출첵은 처음이에요. 화력발전소에 근무합니다. 발전소 근무하시는 분하고 말 섞어본 거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4629님, 남편 추천으로 몇 번 들었는데 시크한 목소리, 궁금했던 부분도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데이브 초이님, 오늘의 얼리버드상 드릴게요. 7시부터 기다리셨어요?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7237님, 남편 출근 마중하고 저도 커피 내렸어요. 뭔가 되게 엘레강스 하시네요. 쉬는 날 귀 기울여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대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대출에 붙는 이자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돈풀기 정책하고 좀 박자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홍기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그 물가 안정 목표 설명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에 늦지 않게 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랬죠.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크게 보면 이 이주열 총재의 언급에 들어있는 내용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일단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왜 올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하고 어떤 공조를 이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주열 총재의 말을 조금만 뜯어보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 한두 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들의 핵심 단어를 정리를 해보면 연내 한두 번 질서 있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핵심 워드를 해석하자면은 올해 9번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가파르지는 않게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의 이유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너무 기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지는 않겠지만 네.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정리를 하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노동력이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가 ESG가 강조가 되면서 친환경 요소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준금리를 올해 한두 번에 걸쳐서 너무 급하지는 않게 올릴 건데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는 예상보다 높은 잠재적 물가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교수님 수화기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통화를 하시면 음질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 최근 물가에 대한 진단하고 그런데 이 물가를 진단한 것에 대비해서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이게 공급 측면하고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고 했고 내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중반으로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시장에서는 짧게 보면 10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근거들을 볼 때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도 맞고 이제 경기가 회복세에 돌아서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제 4, 5월에 인플레이션이 2%대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백신 접종률 올라가면서 외부 활동도 늘고 있고 코로나 피로감이 누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외부 활동을 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자재하고 농축산물 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심지어 옥수수까지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경기 회복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전기도 생산해야 되고요. 자동차도 타고 다녀야 되니까 기름도 써야 되고 네. 음식 만드는 데 쓸 곡물도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 생필품, 전자기기 이런 거 만드는 데 재료들이 먼저 가격이 뛰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협은 사실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해야 한다는 거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네.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서야 겨우 나아지고 있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는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은행이 유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요, 교수님. 정부는 계속 추경도 편성을 한다, 돈을 더 풀겠다, 내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편다고 하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앞에서 풀고 뒤에서 걷어들이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정책은 정부가 쓰는 돈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영향을 경제에 미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의 양이나 아니면 금리를 변화시켜서 경제에 원하는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돈을 더 쓰게 되면 이게 사람들의 주머니에 곧장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책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데 비해서 통화정책은 금리를 바꿔서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보통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의 효과가 좀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니까 둘의 이제 박자의 차이가 좀 존재를 하는 건데요. 이 금리 인상의 재정정책하고 그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이주열 총재가 말을 한 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은 네.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강도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일단 거시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속도가 좀 걸릴 건데 정부에서 돈을 쓰는 거는 빠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선제 대응을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꼭 부딪히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경영학과의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1107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의정부 별내 방향 터널 끝 4차로에 고장차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당 구간 주의하셔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4님, 특정인 문자만 읽어주고 삐졌습니다 하셨는데 그럴 리가요. 그 특정인이 바로 2614님이라는 거. 그리고 불꽃청춘님, 제가 수학이라고 했어요. 저 옛날 사람 아닌데. 라디오 짱님, 저희도 짱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손님 오셨는데요. 지적인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1994년생입니다. 사실 1994년생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보는 거 저도 처음인데요.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부모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는 첫 세대.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이런 얘기들을 하는 세대라고도 하지만 가장 뜨겁게 우리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찐 90년대생 작가,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에 재학 중인 인명묵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를 생각한다의 작가잖아요. K, 이게 한국을 포함한 모든 것의 통칭인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K-팝, K-방역 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런 것은 굉장히 자부심의 요소인데 우리가 또 비꼴 때도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남자들이 이제 징병제 막 어떤 불만을 제기할 네. 때 K 징병제 이런 식으로 막 어허. 비꼬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와 자부심이 같이 공존하는 단어로서 선택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자부심이 공존하는 우리 세대 표현으로는 애증의 쌍곡선이거든요. 아, 훌륭한 표현이네요, 역시. 이게 제일 먼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4.7 재보선 이후에 2030 세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뜨겁게 정치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좀 그러다 말 거다 처음에 그러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치권의 젊은 피 수혈 거의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90년대생이 보는 이런 정치권의 변화 바람은 어때요? 그동안 뭐랄까 20대 특히 90년대생들의 어떤 요구나 의제가 반영이 잘 안 돼 왔었는데 그런 게 좀 폭발하면서 갑작스럽게 좀 양당에서 끌어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회성. 그러니까 충분치는 않은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표를 통해서 선거 결정력을 어떻게 보여주냐의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 여당과 야당으로 5대5의 거의 국면이었다면은 20대들이 여기서 어떻게 붙느냐를 가지고 지금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세대 교체가 확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대로서는 우리 헌정사 이래 처음 야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청와대 박성민 청년비서관 이것도 역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대 여성의 비서관이 탄생한 게 처음인데 이런 모습들을 같은 세대가 바라볼 때는 우리의 하나의 롤모델이거나 아니면 희망적인 단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또다시 어떤 액세서리, 인테리어 이렇게 소비하는 걸로 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 20대 남성층이 바라보는 이준석과 그리고 뭐 다른 20대 애들이 바라보는 박성민 비서관의 어떤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대 애들이 특히 남성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열광했던 거는 기성세대를 들이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보면은 제 또래들 다 신입이거나 아니면 네. 자리도 못 잡고 뭐 위축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언변을 바탕으로 기성세대를 딱 공격하고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모종의 카타르시스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어떤 모습이 연출이 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성세대에게 대들고 신세대로서 어떤 쟁취를 했다라고 하는 감각 이런 게 좀 저는 좀 열광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지가 있었단 말씀인데 90년대생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저는 공정이란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공정, 개인주의, 그리고 구체제에 대한 혐오 등등을 90년대생들이 현 시대를 바라보고 아주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많은데 일단 우리의 분석이 맞습니까?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90년대생을 얘기할 때 그들은 공정을 중시하는 세대다, 혹은 뭐 개인주의적인 세대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제 또래들을 실제로 제 주변에 보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들이 해내는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정말 공정이나 개인주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자면 어떤 가치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가치인 거죠. 개인주의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개인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면은 나 스스로도 타인에게 있어서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지 그러니까 간섭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규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90년대생의 온라인 환경을 보자면은 인플루언서가 뭐 사소한 실수 하나 했다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멍석말이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 젊은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90년대생들 요즘에 직장에 들어와서 뭐만 네. 하면은 꼰대예요 이러지만은 자기들도 남들한테 그렇게 꼰대짓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우리도 90년대생들이 무서울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공정이나 개인주의를 가치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도 지금 거부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기 싫고 어떤 변동성이 늘어나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레토릭으로서
그러니까 차용한 게 이제 공정이나 개인주의라는 언어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이 가장 기성세대에게 반감을 가지는 게 바로 그 공정하지 않다는 키워드였잖아요. 정작 하지만 수평적으로 바라본 우리 세대가 공정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진 것은 맞죠. 그 뭐 공정성이라는 건 무엇 어떤 것이냐, 뭐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냐 아니면 결과까지도 배려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던진 건 맞지만은 90년대생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실제 그들의 욕망이라든가를 보면은 그것은 공정이라는 고전적 가치와 좀 거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욕망 그래요. 그리고 임명묵 작가가 본 90년대생을 규정짓는 큰 흐름을 세계화와 정보화로 꼽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아주 객관적으로 혹은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계화와 정보화로 꼽은 이유가 뭐예요? 90년대생들 저는 1994년에 태어났는데 제 생애사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유년기 때 청소년기 때 어떤 경험을 했냐를 좀 돌아보면은 세계화와 정보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제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계층 격차를 엄청나게 키워놨다고 보통 얘기가 되죠. 선진국 사회에서. 네. 그리고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층 격차라든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끼치는 심리적 영향이 꽤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그걸 접한 세대랑 그 어렸을 때부터 접한 세대랑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층 격차는 심해지고 내가 위에 올라가려면은 더욱 경쟁에 이제 치열하게 가담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자포자기 체념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서 SNS나 보고 그리고 그 컨텐츠 그런 대리만족 컨텐츠를 보면서 욕망을 해소하고 이런 식의 어떤 삶의 형태들이 20대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전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리만족이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확 들어왔는데 90년대생들이 미디어나 콘텐츠를 통해서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현재 90년대생들이 저는 제일 원하는 것은 성취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쟁취해내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 지금 차단이 된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뭔가 성에는 안 차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유행하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은 굉장히 내가 좀 못 나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거나 혹은 그 이하인데 어떤 특별한 인연을 얻어가지고 사회적 사다리 피라미드를 단번에 뛰어오르고 자신을 괴롭혔건 혹은 갑질했던 사람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먹여주는 이런 이야기 구조가 엄청나게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리만족적인 요소를 통해서 저는 역으로 90년대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읽어내고자 했던 거죠. 역설적으로 약간 좀 슬프게도 들리는데 현실에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리만족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게 웹소설, 웹툰의 인기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 한 가지 저는 이 온라인에서의 연대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성향은 강하지만 연대를 한다. 근데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아까 그 좀 정의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책을 보니까 90년대생들은 현실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에 온라인 전장에 모여서 댓글로서 투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90년대생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떤 의미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뭐 모든 90년대생들이 몰두하는 그런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하는 층이 또 광범위하게 숫자적으로는 더 많죠.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두하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소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억압되고 있는 현실, 어떤 그런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어떤 뭐랄까요,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어떤 신화를 쓰는 거죠. 피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사라든가 혹은 뭐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여론을 만들고 폭발시키고 현실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현재의 어떤 커뮤니티 흐름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남쪽 커뮤니티와 여쪽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 사회의 구조는 남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어 혹은 여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을 대행사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 기성세대 눈에는 90년대생들이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단적으로는 TV를 많이 안 보시겠지만 TV 광고에서는 90년대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신입사원이지만
밥 먹으러 가자 때 전 약속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려져요. 대부분의 서사가. 그래서 대개는 개인주의적이고 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평가에는 좀 의견이 엇갈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저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런 집단 행동을 통해서 뭔가 가치와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거는 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9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원해서 선택한 어떤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걸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선택받은 것 혹은 반드시 가야 하는 의무 말고 내가 선택한 조직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그 밖의 조직에서는 이 전투력이 급격히 하락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어떤 공유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짜고 있는 큰 그림 있잖아요. 앞으로 뭐 50년, 100년 뒤에 우리나라 그리고 뭐 에너지 정책, 특히 저출산 문제에 관련한 가족 정책 이런 것들이 90년대생은 생각이 전혀 다른데 기성세대가 그 정책을 디자인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 정책이 먹힐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예컨대 저출산 정책 같은 것들도 디자인을 좀 새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출산, 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고전적인 방식은 이 친구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뭐 주거를 구하기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됐잖아요. 집을 줘야 된다, 네, 일을 네.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 저희 부모님 세대 6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쪽방에서 애 셋 넷 키우고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거라든가 뭐 일자리라든가 뭐 충분한 물질적 풍요라든가가 없어도 옛날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가족주의라는 가치이자 어떤 의무로서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희 세대는 그런 가치나 의무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초에 낳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낳기 싫어한다기보다는 뭐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애도 여유 있으면 낳는 거지만은 뭐 굳이 뭐 그럴 거 없으면은 뭐 안 해도 돼?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발길 닿는 대로.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수도권이 지금 저출생의 가장 그 거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재밌는 공간 중에 하나인 거죠. 여가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놀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미있는 어디 여가 소비라든가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놀고, 그러니까 이러느라 이제 다른 가치를 추구할 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요. 이거 듣고 계신 이 정책 위반자들 고민에 빠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가족이라는 건 결국 단체 생활이잖아요. 나는 근본적으로 단체 생활을 거부한다. 내가 벌어서 나의 발전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쓰겠다. 그런 게 개인주의의 전형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개인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뭐랄까 온라인에서 모여들어가지고 댓글로 누구를 린치한다든가 뭐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죠. 거기서에 나타나는 어떤 단체 생활 욕구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그리고 네. 개인주의에서는 결국 저는 공동체를 위한 의무가 나타난다고 봐요. 개인주의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근데 그런 가치나 의무로서 어떤 그 개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그 동봉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거부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개인주의보다는 탈가치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치에서 벗어나는 탈가치다. 참 점점 어려워지는데 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이처럼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인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 가격 하락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임 작가님이나 작가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 투자에 열심히 나서고 계십니까? 주식은 거의 대부분 하고, 그리고 코인은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코인은 안 합니다. 주식은 하지만. 그렇군요. 이게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다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작가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다.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간이 없진 않아요. 그 사이에 한강물도 있고 한강뷰도 있지만 중간에 한강대교, 서강대교, 성산대교도 있고요. 그 올림픽대로도 있단 말이에요. 강변북로도 있고. 왜 이쪽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극단주의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코인 아마 투자가 굉장히 끌어올랐을 때 나온 어떤 익명의 현자가 한 말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컨대
세계화로 인해서 계층 격차가 심해지고 정보화를 통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되니까 말씀하신 그런 중간지대의 뭐 올림픽대로나 뭐 강변북로 같은 쪽은 그 엄청난 뭐랄까요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저 한강뷰가 없으면은 나의 삶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나도 저기 끼고 싶은데 대체 내가 뭘 해야지 저기 낄 수가 있지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부추김 내지는 그런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한탕주의가 저는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게다가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한탕주의는 한국인의 어떤 거의 민족 정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도박적인 정서는 뭐 사행심이라는 게 뭐 인류 보편의 정서 안에 조금씩 토핑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0년대생이라고 자꾸 특정을 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려고 들고 이런 시선이 혹시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근데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X세대론이 이제 대표적이었고 여기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90년대생론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X세대들이 한 말이 그거였죠. 이거 그냥 우리 때 X세대론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말이 그렇죠. 많았죠. 사실 그렇긴 해요. 그 나이만 바꾸면 신일유고 전에 없었던 특징을 보이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근데 이런 분석들이 그냥 90년대생을 제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현재 즐기고 있나 여기서 좀 시작을 해보려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들어봤던 거고 뭐 K-팝, 웹툰, 웹소설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소비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끌어낸 거고 그걸 더해서 그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성장 환경이 어땠는가까지 이제 검토를 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90년대생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규정하기 어려운 90년대생이 여러 가지 화두의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에 바라는 바도 있을 거고 어떤 게 해결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청년층은 뭘 바란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거는 저는 성취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사실 그런 사회였잖아요. 고도성장 사회였고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도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꾸준하게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랬던 걸 봤던 세대가 자기들한테는 그게 막힌 거를 보면서 느낀 어떤 좌절감이나 불만, 분노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는 노동시장을 좀 더 개방해서 좀 더 그 뭐랄까 일자리의 면에서 성취를 하고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런 천장을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주겠다고 한 게 지금 불만인 거거든요. 너희 바닥을 더 높여줄게가 아니라 우린 천장을 열어주길 원해라고 저는 외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열린 결말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오늘 못다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한 번 놀러와서 우리 환기를 한번 확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K를 생각한다의 임명묵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90년대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팬미팅, 뮤비, 콘서트 이런 얘기에 참 익숙했었는데 이 가본 지가 언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간답니다. 코로나 끝나도 직접 가지 않고 메타버스라는 버스 안에서 이걸 즐긴다고 하는데 대체 이 버스는 어떤 버스인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 몇 번 버스? 고속버스보다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90년대생 얘기하셔서 네. 나랑 같은데? 저는 90년대 학번이더라. 순간 착각했어.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컨설팅 업체나 우리가 이 업체들이 뭔가 세대를 규정해야 마케팅할 요소가 보이고 그럼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용역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X세대나 90년대생이나 고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자, 메타버스라는 게 저는 그 블랙핑크하고 BTS 뮤직비디오나 신곡을 거기서 처음 공개를 한다 이런 게 참 새로웠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초월한다라는 건데 버스는 여기가 뭐 교통수단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의 버스. 그러니까 새 우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계. 근데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럼 가상현실은 뭐고 증강현실은 뭐고 메타버스는 뭐고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는 없는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을 가상에서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에다가 현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냥 어떤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이렇게 믹스하죠. 믹스하는 거죠. 포켓몬 잡을 때처럼.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하나 펼쳐지는 거네요. 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대중문화, 특히 케이팝 산업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그 예를 좀 들어주세요. 뭐 블랙핑크나 BTS가 거기서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뭐 그 안에서 팬들과 그 소통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팬들과 가수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가수의 아바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아바타와 팬들의 아바타가 되겠죠. 그 가상의 공간에서 팬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과 별개의 새로운 세상이 하나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아바타로서 들어가 그렇죠. 있으면 가상의 아티스트와 가상의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또 새로운 실험인 거죠. 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사이버 가수 아담하고는 많이 그 다른 거죠. 알았어요. 아담 2집까지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2집. 아담 2집도 있었는데 1집은 크게 성공했고 사실 2집은 좀 망했는데 사이버 가수 아담 원빈 씨 닮았었어요. 잘생겼었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뭐냐면 실제 가수가 사실은 존재하는데 그분의 목소리만을 그냥 빌려서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거를 그래픽적으로만 보여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립싱크죠, 사실은.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뭐 가상의 가수 이런 개념이 이제 처음 도입된 건데 지금 나오는 가수들 이제 오늘 말씀드렸지만 뭐 에스파 같은 가수는 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수가 존재하고 네. 그 가수의 아바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타는 또 가상의 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합니다. 양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심지어는 실제 네. 가수와 가상의 가수가 아바타가 만나는 식의 새로운 또 오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거가 자체가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와 막 새로운 그 세계관이나 이야기가 추가가 돼서 완전히 독립된 어떤 새로운 뭐 즐길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빠져들 수 있는 괜찮은데요? 하나의 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아침에 TBS에서 여기서 방송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한 번 더 방송하면 출연료가 양쪽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TBS의 출연료를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여성 그룹입니다.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활동한 지 오래 안 됐어요. 그 요새는 2곡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1등도 했잖아요. 지금 뭐 브랜드 뭐 평판도 뭐 탑을 찍고 있고 지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네. 이게 뭐지? 그런데 물론 SM이 내놓은 새로운 여자 걸그룹이라는 그 사실도 있겠지만 또 이게 새로운 어떤 개념 이게 에스파라는 이름 자체가 아바타하고 익스피리언스를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 저는 에스파 그러니까 에스퍼맨이 사실은 생각났었거든요. 근데 아바타하고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합치는 새로운 개념의 그룹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멤버가 존재하고 그 실제 멤버를 딴 아바타가 가상의 공간에서 존재를 하면서 이들이 뭐 나중에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는 뭐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가 앞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심지어 아직은 그 전모가 공개도 안 됐습니다. 이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가사에도 본인들이 넥스트 레벨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넥스트 레벨이 아니더군요. 넥스트 레블이더군요. 그 레버. 레브. 네. 그 아메리카 원어민 발음입니까? 레버. I'm on the next level. 넥스트 레버. 네. 게임에서는 부캐라는 게 사실 원래 유행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K-팝의 어떤 것하고 만나서 이렇게 시너지가 커지는 걸까요? 잘 보면은 전 세계 K-팝 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K-팝 아이돌 특히 아이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2D 매니아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2D라는 게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강하고 마치 이게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옮겨놓은 것 같은 역으로 보면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사실은 산업이에요. 그런 어떤 덕심을 자극하는 그런 산업인데 지금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마치 만화를 옮겨놓은 것 같은 가수를 갖고 있었던 K-팝 산업이 이제는 그거를 가상의 현실로 진출시켜서 더 자유롭고 더 다양한 세계관과 어떤 무한한 어떤 확장성을 가진 문화로서 진화할 수 있다라는
라는 지금 이런 개념 자체를 지금 서로 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산업 내에서는 이미 수년 전,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전부터 이미 고안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앞당겨진 걸 수도 있어요. 시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BTS 콘서트가 방방콘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하지만 티켓을 한정되게 판매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유료 시청자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아이돌 산업은 어디까지 달라질까요? 이게 저는 기술 발전은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필요나 어떤 편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K-팝 아이돌 산업을 우리가 이게 괜찮은 모델이냐라고 생각하기에 판단에 앞서서 이미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있군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제가 대담한 예측을 하나 해보자면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아이돌이 나올 수 있다. 개인형 맞춤 아이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뭐 외모나 목소리나 어떤 성격까지도 우리가 맞춤형으로 네. 즐길 수 있는 아이돌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아이돌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음. 저는 넣어두겠습니다. 싶습니까? 저는 넣어두고요. 송중기 씨 같은 그런 아이돌이면 저는 덕질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메타버스 분야는 다음 주 수요일 핫픽 플러스에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갈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3,300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보다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플러스 0.6%대,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전 업종이 지금 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운수, 창고, 건설, 기계 등 소재와 산업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조선주들 같은 경우 지금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도 페노오션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제기됨에 따라 거의 7%대, 8%대 급등을 하면서 조선주들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좀 오른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오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오후장에도 이러한 좀 강세 흐름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3,300선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찍었는데 우리가 종가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데이브 초이님. 이거는 아마 메타버스라는 건 가상과 중강의 짬뽕 정도가 아닐까요 하셨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짬짜면 느낌도 있고요. 5443님, 어제 북극여우님이나 오늘 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바닥이든 천장이든 열어줘야 한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성세대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네요 하셨고요. 다르긴 다르다. 저도 X세대인데 사람 심리 비슷할 텐데 천환경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가 다를 것 같습니다. 1790님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시대가 변하니까 뭐 세대관이 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선 사면 무전 형집행. 이 아이디가 어려워서 못 읽었어요. 그런 걱정은 전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낀 불혹 지천명 세대는 뭡니까 하셨는데 모든 세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소 다음 주에 더 열심히 돌아오겠습니다. 발전